200억 원.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알려진 세금이죠. 이게 과연 단순한 탈세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다툼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내막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죠. 바로 이 숫자 200억 원. 아니 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차은우 씨의 세금 고지서에 찍히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국세청의 시각에서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국세청의 칼날, 유령회사. 국세청은요, 차은우 씨 측이 세금을 피하려고 유령회사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국세청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차은우 씨 가족이 세운 법인, 우리가 편의상 A법인이라고 부를게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만든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천억 원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그러니까 본세도 엄청나게 크지만 벌금 성격인 가산세가 무려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세금을 좀 늦게 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세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이 A법인이 벌어들인 수입은 이름만 법인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씨 개인의 수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훨씬 더 세율이 높은 개인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두 번째 핵심 쟁점,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원칙이 등장합니다. 아니, 국세청이 어떻게 멀쩡히 존재하는 회사를 그냥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고 개인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서류보다 실제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계약이나 형식 같은 거랑 상관없이 국세청이 그 경제적인 실질을 파고들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권한인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처럼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한다? 이건 아주 일반적이죠.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하지만 오른쪽 사례를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바로 주식을 샀어요. 이럴 때 국세청은 잠깐만, 이건 실질적으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주식을 물려준 거잖아 라고 판단해서 더 비싼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됐던 실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칼만 있으면 국세청이 아무 법인이나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불안해서 법인을 세우겠어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차은우 씨 측에서 펼칠 수 있는 반격의 카드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박의 여지입니다. 국세청의 주장에 맞서서 차은우 씨 측은 A법인이 절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중심에는 바로 가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A법인이 설립된 2019년은요. 공교롭게도 당시 소속사였던 판타지오가 경영권 분쟁으로 엄청난 내홍을 겪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은 세금 회피 말고 다른 중요한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A법인은 실제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실질적인 업무들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사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옆에서 브랜딩 전략을 세워주고 대본을 검토하고 또 계약 조건들을 협상하는 이런 핵심적인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예계에 잘 알려진 것처럼 차은우 씨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매니지먼트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점은 이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요, 무슨 공장이나 기계 같은 물리적인 설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다거나 눈에 보이는 자산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실체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기나긴 싸움의 시작. 많은 분들이 200억 원 고지서가 날아왔으니까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거대한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린 것에 불과합니다. 세금에 불복하는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깁니다. 지금은 고작 2단계,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만약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조세심판원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고 나중에는 대법원까지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어쩌면 이 사건의 미래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과거에 이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들의 승패 기록을 보면 국세청이 진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청이 야심차게 부과했던 세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뜻이죠.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법원은 왜 국세청이랑 종종 다른 판단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원은 일단 합법적으로 세워진 회사의 형태를 존중하거든요. 국세청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가짜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그럴 것 같다는 정황 증거 수준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 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야만 해요. 그 입증의 문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요, 단순한 탈세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형식과 실질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섣부른 비난보다는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진실은 아마 가장 마지막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